네, 여러분들과의 다소나마 라포의 형성을 위해서 제가 수원 출신이라는 거, 수원 토박이라는 거, 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마리아 산부인과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동은 없어진 것 같은데 북수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 본적지가. 네, 거기 근처에 있는 마리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다 여기서 수원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높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인사 나누다가 학교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 네, 네. 근데 다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드리고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수원에서 많은 네,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2019년에 이제 데이터 관련한 연구, 저희가 이제 교수학습 데이터를 제가 좀 다루니까요. 그거하고 작년에 이제 스마트 데이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스마트 데이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스마트 데이터는 배경적으로 그 연구가 OECD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OECD에 이제 저희가 가입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에서는 스마트 데이터 앤 그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OECD 프로젝트에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KD에서는 관련한 연구를 또한 연관된 연구를 발굴해서 수행을 하고 그런 연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일환으로 작년에 연구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9년의 연구와 22년의 연구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말씀 주신 게 학습 데이터의 가능성과 과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제목에 충실하게끔 네, 일단 구성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시작하며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대화 이렇게 했는데 네, 딱 이 얘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저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저희 원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하는데 요즘에 뭐 챗 GPT로 쓴 인사말이다, 뭐 챗 GPT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지 않는 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물론 이제 에듀테크 관점에서의 챗 GPT일 수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의 챗 GPT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데이터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서두로 꺼낼까 하다가 화두가 그러다 보니까 챗 GPT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몇 가지 슬라이드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좀 함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집어보고 이해하면 오늘의 주제, 학습 데이터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깊게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장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뭐 비슷한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챗 GPT로 인사말을 썼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팩트 체크에 대한 어떤 우려나 아니면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얻은 정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여기에 이런 면에서는 좀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챗 GPT 가입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데서 여쭤보면은 샤이 하셔가지고, 네, 대답을 잘 안 하실 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실 때 이 얘기는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짧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네, 정말 모범답안. 그러니까 뭐 다른 교육청에 갖다 대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을 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통점, 뭐 그것도 일반적이고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아마 뭐 데이터의 부족인지 제가 질문을 적절히 하지 못해서인지 오른쪽과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다. 뭐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챗 GPT가 인지한 가장 큰 차이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되게 원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약간 민감한 건 피해간다. 물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챗 GPT가 뭐 이전의 GPT하고는 좀 달리 이런 공격성이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해도 잘 답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더라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대상이 경기도 교육청 분들과 이게 경기도 교육연구원 분들을 위한 특강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네. 되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와 많이 흡사한 내용으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질문을요. 그랬더니 조금 다르게 내놨어요. 네. 근데 뭐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네. 같은 질문을 똑같은 워딩, 똑같은 단어, 똑같은 조사를 써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답을 받고 나니까 앞에 슬라이드처럼 뭔가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기가 싫어졌어요. 네, 사람 마음이 참.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뭔가 줬을 때 내가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한편 또 지는 것 같고요.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서 오늘의 내용은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줬지만 일부는 겹치겠지만 아마 많은 부분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이것도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나하나 한 이유는 데이터하고의 관계성, 학습 데이터하고의 관계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챗 GPT가 대화형 그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되게 단순하죠. 생각해 보면 하나의 단어에 다음 단어가 뭐가 가장 질문과 관련해서 맥락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추측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단어 하나를 이렇게 뿌려줘서 문장을 만드는 구조로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공지능이 결국엔 데이터의 기반일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무엇인가? 네, 학습 데이터. 네, 여러분들 아마 이 주제를 들으시고 각자 그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생각 어느 정도 오시면서라도 학습 데이터가 뭐야, 이거일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학습 데이터. 그냥 제 나름의 어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데이터는 이제 다분히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 학습자에게 맞는 어떤 교육적 처방,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것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습자와 관련된 데이터, 좀 큰 의미로서 학습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우리가 이거를 학습용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GPT에서 GPT의 약자가 그 P가 프리트레인드죠. 그렇죠? 미리 훈련 받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쌓여진 왼쪽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가서 학습을 시키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의적이기도 하다.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갖고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네, 말씀 주시면 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다분히 이제 학습 분석이라는 어떤 접근 차원에서 정의를 한 건데요. 결국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와 관련된 혹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해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학습 데이터는 이 맥락에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맞춤형 처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학습자의 학습 활동,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학습 활동이 있을 텐데 학습 활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학습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얘기할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학습 처방, 그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이라는 것은 사실 최근 1년의 일은 아니죠. 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5년, 10년 그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연구도 있을 것이고요. 국제 표준을 다루는 곳에서 내어놓는 모델들이 좀 있어요. 여러 보고서를 아마 제 보고서 19년도 그렇고 22년도에서도 그렇고 요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에듀그래프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대로 5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학습 데이터를 좀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learning content, 예, 그럼 학습 컨텐츠이죠. 네, 그와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learning activity, 학습 활동에 대한 데이터. operation은 우리 운영을 위한 거죠. 교육기관에서 운영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커리어 데이터하고 러너하고 에듀케이터 프로파일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학습자와 교육자를 한 번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습자가 주안점이긴 하지만 교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커리어 데이터하고 사실은 프로파일 데이터하고는 사실 중복성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모델을 조금 설명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1시간, 오늘 1시간이 약간 오버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은 제가 자료에 가급적 좀 많은 내용들을 실으려고 했으니까요. 자료집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그 IMS 글로벌이라는 표준에 대한 그 논의와 연구를 하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요. 앞에 그 제시한 그 모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된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런 좀 약간 좀 개념적으로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 2개의 모델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연구에서는 조금 이게 전달력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일반 그 교육 분야에서 봤을 때 조금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그런 데이터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프로파일 데이터라고 해서 학습자의 배경, 특성에 대한 또 수집 데이터, 가정, 그다음에 개인, 학교, 인지 동기, 행동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학습 활동 데이터는 지금 온라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있지만 비단 온라인 교육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다소 단어적으로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주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결과 데이터는 말 그대로 학습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어떤 성과라든지 성과라는 게 꼭 성취도뿐만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있어서의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교육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교수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이제 데이터 모델에서 교수자의 어떤 프로파일이라든지 오퍼레이셔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교수 맥락으로서 수집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정하고 주어지고 하는 메타데이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교수 맥락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학습자 관련해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 차원에서 주안점을 둔 그런 데이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 완전히 연구에서 그냥 백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앞에 얘기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활동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북마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내는 게 되겠고요. 평가에 있어서 이제 평가 문항하고 어떠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문항을 푸는지, 그다음에 과제 수행도 그렇고 피드백, 토론에서는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글을 남기고 얼마나 남기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예시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학습자들이 그걸 어떻게 듣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시스템 접속, 그다음에 자원, 그 외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뭐 그 생성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 검색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정보를 찾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부가적으로 뭐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학습자가 반응하는지, 그리고 도구 실행은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시점에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학습,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선생님들은 이거를 학습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습창, 학습 화면? 네, 익숙하시죠? 익숙하세요? 네, 뭐 강요된 답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강요된 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주시면 여기서 힘이 나겠죠. 네. 네. 저도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의무교육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시간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거 들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한 달은 아마 제대로 들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의 양을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지만 연구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세요? 웃음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와 같으시네요. 네, 정말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진도율을 빨리 채울 수 있지? 그럼 노하우가 생기시죠. 네, 근데 참 이거를 만드는데도 참 당연히 알죠. 그거를 아니까 그거를 적절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변화도 주고요. 예전에는 좀 당기는 것도 됐었는데 이제는 당기는 게 안 돼요. 그 대신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열어놔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공유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네, 정말 뭐 극단적으로는 뭐 1분 안에 끝내는 그런 의무 그 교육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교육의 형태가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컨텐츠 활용 중심 온라인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가 결국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일반 중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 중에 일부 화면이에요. 화면이 하나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뭐 좌측에 목차 형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목차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동영상 강의가 나오고요. 동영상 강의 밑에 그 플레이어를 보게 되면 뭐
뭐랄까요, 배속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음량 조절, 뭐 아니면 이동 막대, 뭐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있죠. 그리고 뭐 교재라든지 좀 우측에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뭐 도구들이 좀 학습에 활용한 뭐 오답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결국엔 앞에서 얘기한 컨텐츠 학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중앙에 있는 플레이 바를 누르게 되면 영상이 시작이 되겠죠. 강의가요. 또 이제 뭐 멈춤 버튼 누르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배속이라든지 이걸 누르게 되면 빨리 가고 뭐 좀 느리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학습자가 컨텐츠와 작용하는 행동이 될 거고요. 그 행동에 이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벤트를 발생시키냐, 이 이벤트들이 지점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 특히 컨텐츠와 컨텐츠 학습 측면에서의 학습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네. 그래서 다 알죠. 이걸 보면 학생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예를 들어서 1시간 분량인데 배속 조정해서 1.5 정도로 해갖고 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요. 근데 뭐 더 줄였다.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각종 뭐 드래그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학습자가 100% 이수를 수강을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이거를 뭐 감시하려는 의도는 아니겠고요. 네, 감시하려는 의도보다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 학생이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 컨텐츠에 집중하고 동기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의도한 교육의 효과를 낼 만한 그런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네. 결국 학습 데이터는 좀 정리를 하면 빅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한 학습 데이터는 좀 빅데이터의 범주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학습 데이터가 뭐 빅데이터는 아니겠죠. 뭐 학습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가정이나 학교나 그 개인적인 어떤 변인적인 특성 그런 특성들이 빅데이터 개인으로 봐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와의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로서의 학습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국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인간에 의한 어떤 통계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계적인 접근이 아니죠. 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결과대로 나한테 유익한 정보를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자와 관련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게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일 수도 있다. 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저는 맞춤형 교육이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은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육을 여러 가지 기회에 듣고 있는데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학습자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약간 통계적으로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런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이제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어떤 현장을 이해하고 학습자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유의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그 다음 단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춤형 지원에 너무 이제 천착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학습자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세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심층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데이터의 어떤 활용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아니면 실제 그 교사학습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학습 데이터 혹은 교사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느냐의 부분을 일반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의미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수자와 학습자 측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학습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변인화하고, 그 변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학습자가 혹은 교수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게 되면 그거를 약간 모형화한 접근이에요. 네, 이게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춤형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것, 중도 탈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례들이 뒤에 이제 다른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요. 해외 사례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네,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게 뭐 알 수 있다는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걸 가지고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학생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봤더니 많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뭐 그게 꼭 교육적 처방이 아니더라도 그 학생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케어해주고 이런 접근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와 연관돼서 어떠한 전략과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고, 이런 패턴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수학습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거 통계 강의는 아니니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공부 석사, 박사학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학부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통계 배우시죠? 통계. 그것이 통계 분석의 기법이 어떤 수준의 고급과 초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마 배우셨지 않으실까?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석의 차이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접근에 있어서.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통계 분석은 단순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모집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덧붙이면 저는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는, 통계 분석은 최소를 가지고 최대를 설명하는 게 통계의 접근이죠. 변수를 많이 갖고 분석을 하면 그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변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원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 2개 가지고 50% 설명할 수 있다와 변수 3개 가지고 55% 설명할 수 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개인이 판단이겠지만 2개 가지고 50%를 설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는 거죠. 통계에서는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전체 모집단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모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수 하나 투입된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자원이 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빅데이터 분석은 패턴과 규칙을 모집단 속에서 찾아내는 것, 모수에서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하고 빅데이터가 돼야만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죠.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년, 50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물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개념적인 수준에서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이유는 데이터의 한계에 있었다는 거죠. 공부할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공부할 만한 양으로는 많지만 기계가 학습해서 뭔가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만한 단계까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되어 있다. 그 챗 GPT만 해도 들으셨겠지만 한 1억 7천이었나요? 17억이었나요? 저 숫자가 헷갈리네요. 그럼 그 변수들을 갖고 있대요. 매개 변인들을요. 그러니까 매개 변인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루겠어요. 근데 일반 통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왜 결부가 되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있어야 인공지능이 가능하고. 네. 데이터 분석의 4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낮은 단계가 뭐 낮은 단계라고 해서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다만 묘사 분석, 뭐 진단, 예측, 처방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예측과 처방에 있다. 기존의 어떤 통계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묘사와 진단 쪽에 있어서는 할 수 있었지만 네. 예측 분석과 처방 분석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높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기대가 갖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럼 학습 데이터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네.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하게 되면 데이터이다 보니까 약간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지금 이 공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니라요. 네, 뭐 녹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엔 저 비디오 카메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이 왜 내재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냐 하면 온라인이 되게 돼야 그 데이터를 바로 수집해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보통 직관,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 이런 것에 좀 국한이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자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관과 관찰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수집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도화된 맞춤형 교육을 초개인화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은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기 플립 러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플립 러닝은 말 그대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혼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물리적 환경 내에서의 어떤 센서 기능을 통한 데이터 수집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해서 퍼스널라이즈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육청에 계시고 또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이 뭐 정부 정책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교육청 이 경기도 내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그 앞 단계 2016 전에 있는 정책 어떤 방안 발표된 걸 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16년부터를 좀 살펴봤어요. 네. 이 당시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죠. 그러면서 갑자기 빅데이터는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훅 나오면서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화두가 됐고 정책 방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16년의 내용, 그다음에 20년의 내용, 21년의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지능정보기술, 빅데이터, 맞춤형 이런 것들이 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16년, 짧게는 2016년만 보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뭐 못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네. 가깝게는 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도 있고요. 교육부 업무계획. 네. 1월에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이런 게 발표가 됐죠. 네. 업무계획에서 일단 선언을 해놨죠. 이때는 요거 발표할 거야, 요거 발표할 거야. 그래서 뭐 교육개혁 4대 영역과 관련해서 10대 핵심 과제를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맞춤 학습 환경, 근데 인간적인 연결을 또 강조를 해요. 네.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려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필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핵심은 이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 이거에 대해서 불만도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난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난 AI 디지털 교과서를 극렬히 반대한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고민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이제
뭐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수업에서도 이미 디지털이 많이 내재된 그런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일대다 관계 속에서 맞춤형 교육을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측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를 매개로 삼고 있어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교사는 물론 학생 물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어떤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의 부분도 당연히 유지를 하고 있죠. 디지털 교과서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교육을 위한, 교육적 처방을 위한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데이터 수집의 의미도 상당히 본질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있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학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매개로서 표현되고 저는 기재로서 표현되고 있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바꾸겠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한편으로는 좀 애증이 있는 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나이스. 학생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만으로 학생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교실 수업이 있는 거죠. 앞에서 제시한 이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고민은 교실 수업에 디지털을 좀 매개로 넣겠다는 의미인 거죠. 데이터의 활용과 수집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려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개발원,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안 발표되면서 저희 교육개발원에서도 역할이 있어요. 아마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교사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교원 연수나 이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저희한테 맡겨진 일인데 그런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또 현장하고 밀접하게 적용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학습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은 학습 분석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학습 분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결국 맞춤형 교육, 데이터 기반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 분야가 학습 분석이다. 뭐 학습 분석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분석의 정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로 처리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가, 활용해야 되는가, 분석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모델이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학습 분석의 목적도 제시가 되어 있죠. 네. 뭐 이걸 범주화하진 않았지만, 네. 이걸 보면, 뭐 이해와, 그 다음에 뭐 어떤 평가와, 그 다음에 뭐 맞춤형, 최적화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 기반 교수학습적 의사결정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이 맞춤형이라고 해서 뭐 학생만을 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교수자와 그다음에 정책 뭐 입안자, 집행하는 분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습 분석은 결국 적응과 개별화이다. 적응은 학습자에 맞춰서 시스템과 교수자가 변화해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근데 개별화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게 학습 분석에 묻어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 분석의 수준은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걸 좀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교육기관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부, 정부. 네. 그런 차원에서도 위의 수준과 아래 수준. 이게 뭐 다 단절된 것은 아니죠. 네. 아래 데이터가 모아져야 위의 의사결정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또한 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가 결국에는 아래 학습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학습 분석의 절차 혹은 워크플로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뭐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이제 학습 데이터의 과제를 얘기할 때 제가 요거랑 좀 맞춰갖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 교사학습 활동이 앞에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데이터의 수집 포인트가 어디냐? 교사학습 활동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사학습 활동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내가 교사학습에서는 어떠한 좀 변화를 미세한 조정일 수 있겠지만 그런 조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그 부분이 아까 뭐 가장 크게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활동이 있어야만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시각화라는 부분은 많은 케이스에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례에서도 시각적으로 구성된 것들을 가지고 많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시각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같은 정보도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지는 거죠.
시각화 부분 중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그것이 개인이 학습자이건 교수자이건 뭐 정책 위반자이건 피드백을 주고 추천해주는 일련의 과정. 그다음에 이걸 다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요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뭐 뒤에 얘기도 뭐 거의 다 들으신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네. 보니까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학군의 공립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래요. 보니까 독서 능력. 네. 여기서 R이 리딩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수학에서 M이 이제 매스를 얘기합니다. 기초학업 능력은 이쪽에 포함된 거고요. 네. 학교 혹은 학군에서의 네. 학생들이 능력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미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저희가 하는 정책 사업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보신 분, 뭐 되게 익숙하실 것 같고,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뭐 정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셨을 만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 사고 얘기 많이 하죠. 뭐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발생에 대한 어떤 뭐 현황이나 그다음에 해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그쪽에 대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유용하게 또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지표를 만들고 있어요. 지표.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아주 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변인, 그걸 혹시 뭐 또 묶어서 나름의 지표를 설정하고요. 그럼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표를 뽑아내는 거죠.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요걸 보니까 이게 at risk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지표죠. 이 학생 지금 위험하다. 뭐 중도 탈락할 수 있다. 네. 학업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 거 보이게 되면 제일 핫하잖아요. 제일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이 학생은 위험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출석, 행동, 시험 점수, 학점, 과외 활동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초기 지표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진 결과이죠. 높은, 중간, 추적, 낮은으로 해서 4단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대요. 중퇴할 가능성이 50% 넘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 부분을 차용한 어떤 교육 서비스는 있지만 공교육 차원에서 이거를 뭐 교육 청단이나 학교 단위에서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못할까요? 데이터가 없죠. 대신에 선생님들이 직관은 있죠. 네, 그것도 맞을 때가 많고요. 근데 이제는 직관에 더해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거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학업 중단 개수도표라고 만들어서요. 역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학습자의 토론 진행 상황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주입식, 강의식 이 수업보다는 뭐 토론형, 프로젝트형 뭐 이런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뭐 어떤 학습의 참여나 토론의 참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빈도와 패턴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각 점을 찍어보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가 보여지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기반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속성, 이건 지속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학업의 규칙성, 예,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경향들이 있죠. 네, 일정 시간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보면요. 들쭉날쭉보다는 특정 시간대에 딱딱 들어와서 하는 계획성 있게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걸 가지고 학생의 참여와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예. 그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역시 학습자의 토론 진행 상황인데 이 하나 학생이 어떤 학생들과 연관돼서 지금 대화 트리가 구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면은 우리가 물론 데이터를 뽑아서 보다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각화하는 이유는 전달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뭐 엑셀 자료에 이거 있으면 그거 분석, 그냥 엑셀 표로 그래프만 그려봐도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약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토론하고 있는지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교실 수업에 적용될 수 있다면 네. 그걸 고민하는 게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손들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100%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거 홍보하러 온 사람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런 고민들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 또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우리나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익숙하실 만한 것 같은데, 네, 좀 그래도 좀 뭔가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똑똑 수학 탐험대 아시죠?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뭐 직접 이게 초등 단계라서 뭐 학교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똑 수학 탐험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수학 수준 진단을 해요. 평가 문항을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선 이렇게 수준 평가를 해요. 매우 잘해요, 잘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보충이 필요해요. 아까 마치 4단계로 구분한 것처럼, 네, 여기 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색깔로요.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천을 해요. 뭐 어떤 개념학습이라든지 어떤 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물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많이 아시는 것, 네, 단추. 네. 네. 단추가 왜 단추인지 아세요? 왠지 뭐 이게 옷에 끼는 단추 같지 않아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정말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샤이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단추가요, 단계별 맞춤이에요. 저도요, 이게 몇 년 됐는데, 뭐, 관계되는 EBS 분들 만나 뵀을 때도 그냥 뭐,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 이라고 넘어갔는데, 단계별 맞춤인지를 작년 언젠가 알았어요. 네. 단계별 맞춤.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출제자만 아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걸 좀 단추의 의미를 어딘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단계별 맞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단추 학습 지표가 있어요. 한마디로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준을 측정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예상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만 결국엔 수준에 맞게 뭐가 부족해. 네. 정답률을 보여주는 거죠. 정답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잘 못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EBS 강의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좀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네르바 스쿨 뭐 한참 이게 휩쓸고 지나갔었는데요. 16년, 17년에요. 교실 온다 아세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특히 고등학교급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네, 그 모습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가 초기에 구축할 때 제가 관여를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네르바 스쿨을 참고를 해서 나름 만들었어요. 네, 보시다 보면 이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앞에서 색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나타내는 거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 사진은 사실은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빨간색은 핫이에요. 얘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에요. 얘는 실시간 수업이죠. 그럼 얘를 보면 교수자가 바로 노란 학생들은 참여를 덜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노란게 표시된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토론, 디베이트를 해요. 둘이요. 요 밑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이길 만하는가,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교수자에게. 그리고 이거는 그룹핑이에요. 우리 모둠 학습하잖아요. 실시간 수업하다가 여러분들 줌 수업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그룹 수업으로 좀 나눠주게 되죠. 근데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듀케이션 기능이 이제 붙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그룹핑을 해줘요. 학습자의 수준, 그 다음에 뭐 어떤 선호, 이런 특징들을 데이터화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 그냥 누르면 나눠줘요. 어떤 기준으로 몇 개의 그룹, 몇 개의 학생이 모인 그룹을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그룹을 나누는 목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 다르겠죠. 이거는 학습자가 이제 학습을 마친 후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 너는 뭐 몇 문제를 맞았다. 그 다음에 상위 25%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옆에 하면은 비디오를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별 비디오를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했고 이게 좋았고 이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온라인 교실 온다닷컴에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된 효과예요. 물론 이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학습 계획에 있어서의 응답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거는 졸업률에 있어서 55%였는데 83%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었대요. 네. 우연은 아닌 것 같죠? 55에서 88까지 간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네. 워낙 이제 학군에 따라 차이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55%까지 낮게 나왔을 텐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83%까지 데이터를 활용한 대응, 처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제입니다. 네. 결국엔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였었죠. 그거를 프레임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먼저 수업과 디지털과의 접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학습 데이터가 온라인 수업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되게 지엽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육, 인강 학생들 요즘 많이 드니까 우리 공교육에서는 인강은 얘기하지 말고 물론 EBS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실 수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실 수업.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요. 그럼 교실 수업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려면 수집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디지털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그 ICT, 디지털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겠지만 ICT 활용 수업의 양상을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ICT 활용 수업에서의 조금의 아쉬움은 ICT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전달하기 위함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 피사 결과, OECD 피사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결과가 아마 작년에 했으니까 조만간 내년이나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8년 결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ICT 활용을 많이 한대요. 수업에서. 근데 선생님이 대부분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학생이 활용하는 빈도가 비율이 OECD 평균의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 학습 활동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 활동하게 되면 상호작용 얘기하게 되면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의 어떤 구분, 분류 이런 걸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 콘텐츠, 학습자.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가 더 있죠. 이제 AI 튜터, AI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AI 튜터,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AI 튜터 혹은 멘토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해야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이걸 컨텐츠일 수도 있겠고 이 자체가 학생에겐 교수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수자에겐 동료 교수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디지털과 접목된 학습 활동이어야만 데이터가 모이고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을 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물론 여기서 학습 데이터의 과제는 데이터만의 과제는 아니겠죠. 물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접목에 있어서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연구나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에서도 수업을 받기 위한 기재가 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어떤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아니겠지만
특정 어떤 교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 얘기를 해온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요. 네.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이 해서 실제 현장에 흘러갈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모델이 알렉스라고 하고 있는 아마 역시 많이 얘기들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문서를 봐도 나오고요. 알렉스라고 하고 있는 어떤 이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접근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만든 코스웨어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 중고의 출판 그 교과서를 교재를 만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서 발행 체제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거기와 연관된 코스웨어를 가지고 서책형 교과서, 교실 수업의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코스웨어를 가지고 접목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책형 교과서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연계된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이런 접점을 만들어내자는 접근. 그것이 아마 이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좀 너무 큰 얘기일 수 있어요. 약간 뭐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센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너무 나간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이유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 센싱 기능이 엄청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접근이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한계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보호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고 윤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렵죠. 절충점. 네. 이 논의를 하다 보면 뭐 답이 없죠. 보호와 활용의 절충. 참 얘기는 쉬워요. 네. 얘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학습자 맞춤형이려면 개별 학습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여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분야 마이데이터. 이미 뭐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학습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마이데이터 경험하고 계시죠? 어디에서요? 은행. 네. 저는 왠지는 몰랐어요. 그냥 은행에 들어갔더니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를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대요. 그게 가능한 게 마이데이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알고 계셨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을 교육에도 적용하자는 거죠. 학생이 나를 위해서 이 데이터 저 데이터 해서 이걸 해주세요라고 네. 어떻게 보면 뭐 허용하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윤리적인 문제 다 중요하지만 이런 접근이 있어야만 실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분석 모형과 알고리즘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와 그거를 변인화하고 지표화하는 구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능형 학습 분석 혹은 맞춤형 교육을 하려는 것이고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8년 정도에 나온 거고요. 네.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K-에듀 통합 플랫폼. 근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변화를 아시겠어요? 네. K-에듀 디지털. 네. 저는 K자 붙이는 걸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굳이 바꿔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아무튼 여기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보신 분,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언론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좌초됐다, 백지화됐다, 뭐 유보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좌초 아닙니다. 좌초 아니고요.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올해 계획대로 하면 올해 개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과 관련돼서 방향성이 나온다면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교육 민간 에듀테크에 대한 협력 부분은 지금 저도 공교육에서의 민간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죠. 특히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는요. 근데 실제 외국 사례가 모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곳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민간에서 만든
에듀테크를 공교육에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일부 교육청에서는 뭐 아실만한 그런 에듀텍 기업들과 함께 이미 그런 서비스들을 또 기획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지금 정부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접근은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만들어낸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듀테크, 공교육과 관련된 에듀테크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고요. 네, 이거는 좀 마무리 차원입니다. 네. 네. 좀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을 저도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분들도 표현을 해요. 오래된 미래. 이게 미래일까요? 새로운 학습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사 중심.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네. 약간 축이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교수 학습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에요. 예. 디지털 전환 얘기하는데 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17년도에 제시된 그런 모형이에요. 그 개념도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아요. 예.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긴 하지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디지털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현장의 모습, 혹은 저 학부모로서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에듀테크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디지털 러너라고도 표현하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디지털 네이티브를 인정하고 있는가? 네. 우리 시각대로 우려를 가지고 디지털 네이티브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5년 그 이전에 전부터요. 근데 과연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요거는 그냥 두 가지 사례인데요. 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거를 이미지를 좀 뽑으려고 해요. 거의 저희 딸이 갖고 있는 게, 여기서의 자녀는 저희 딸입니다. 네, 저희 딸이 중학교 때,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 이런 까만 케이스에 아주 무거운 태블릿 PC를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요즘에 많이 대여하죠? 완전히 주기보다는 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갖고 왔냐고.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갖고 왔대요. 근데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넷플릭스를 볼 거래요. 아,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안 쓰는데 제가 물론 네, 너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제 자녀만의 케이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기기가 많이 1인 1기기가 보급된다고 하는데 이 보급의 어떤 현황이 실제가 이건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관련된 연구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기기에 대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분명히 나눠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걸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쉽더라고요. 다 돈의 문제인데 요즘에 간지 중요하잖아요. 간지. 애들은 이거 학습에 쓰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별로. 너무 간지가 안 나요. 정말 저도 포함해서 다 아재가 많지만 이 자리에 아재도 안 쓸만한 거더라고요.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느 교수님하고 이제 공동 연구 중에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수업에서는 스마트폰을 그냥 자유롭게 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 전 그거를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작지만 큰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큰 용기.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용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그런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거는 물론 인공지능의 어떤 가치와 인공지능의 어떤 갖고 있는 정보가 갖고 있는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잘 취사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데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역할이 뭐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고민 차원에서 이 얘기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진은 실제 뉴시스에서 대학의 강의가 바뀌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학습 데이터를 얘기를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교수자, 네. 역량과 역할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인공지능하고 싸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사각이 있고요. 그 역할을 찾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도 중요하고요. 근데 용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그만 용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용기. 네. 작지만 큰 변화를 나타내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 들으셨죠?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하이터치다. 네.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공지능이 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나는 사람으로서의 하이터치 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이테크에게 잡다한 거, 루틴한 걸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자. 네. 전달자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자. 또 그걸 위한 역량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런 내용들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네. 제가 마지막 얘기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치고요.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거나 하면서 넣는 문구인데요. 네, 여러분들 디지털리즘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더 나은 교육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준비한 부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